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이제 7%대 금리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 폭락 또는 하락이 될까봐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금리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금리 인상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7%대 금리, 과연 집값이 떨어질 것인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몇 년간 지독한 질병 사태로 인해서요, 전 세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초저금리죠. 초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버렸고요. 또 하나 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요,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됐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율도 높아지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길 많이 원했죠. 그러니까 갈아타기 수요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 증가와 신규 주택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로 초저금리와 유동성과 합쳐지면서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켰죠. 이렇게 끝없이 치솟을 것만 같던 주택 시장이요,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는 초대형 변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연준이요,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 주택담보대출 30년 고정금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4.72%까지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엄청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난해 8월부터요, 4차례 기준금리가 1.5%까지 인상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 가중평균 금리는 3.88%로 2013년 3월 이후 무려 8년 11개월 만에 한국은행 금리도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만나면서 한국도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렇게 그동안 유동성과 초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됐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초대형 변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주택 가격은 얼마나 하락을 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미국 금리 인상의 집값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1차 금리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미국의 집값은 금리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22.6%의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19.6%와 4.4%의 주택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3차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팬데믹 이후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한 미국은요, 가파른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집값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봤더니 바로 수급에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급에 의한 가격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작동을 하고 돌아가는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됐었지만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 시점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 시기의 아파트 추이입니다. 자, 2005년부터요, 2019년 4월 달까지인데요. 자, 1차 금리 인상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죠.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이고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참여정부에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무려 37.6%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전국적으로 21%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2차 금리 인상 시기를 보겠습니다. 2차 금리 인상 시기는 이명박 정권 때인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진행됐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보니까요. 2차 금리 인상 시기에 전국적으로는 12%를 상승했는데 서울은 2.8%를 하락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권 때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시점에서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방은 오르고 서울이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때 이명박 정권이 뭐랬죠? 반값 아파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시 수급에 의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반값 아파트랑 상관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금리 인상 시기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3차 금리 인상 시기에도 계속해서 지방은 2.2% 뛰고요. 서울은 13.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 금리 인상 시기에 계속해서 서울 및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런데 유독 한 곳, 서울만 2차 금리 인상 시기에 가격을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공급이 많았다. 반값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이 그래프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다? 수급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금리가 집값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 변수는 아니다. 뭐다? 금리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지 되고요. 전세, 우리나라는 또 외국과 틀리게 전세 시세라는 게 있고 전세 물량이라는 게 있고 전세 제도라는 게 있죠. 전세 물량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돈과 연관되는 화폐와 연관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이죠. 최근 이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좀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변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급과 전세 물량, 인플레이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수급인데요. 이제 서울 수급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공급이 요 정도 이루어지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으로 가면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 수요 물량은 거의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적정 수요 물량인데 이 적정 수요 물량은 약 5만 세대 정도, 정확하게 47,500세대 정도가 적정 수요 물량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기에 턱없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 나오고요. 2023년도에도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 공급이 됩니다. 2024년, 2025년에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이 2024년, 2025년에 이 공급되는 물량 중에 서울에 최대어가 있죠. 뭐가 있죠? 둔촌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뭐예요? 지금 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언제 입주가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2024년과 2025년에 나오는 물량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그래프에는 2026년까지밖에 사실상 안 나와 있는데요. 저는 향후 10년간 공급이 상당히 부재가 있다.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주택 공급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게 사실상 필요한 자리에, 적정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택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리에 주택이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건데 과거 정부는 계속해서 뭐만 얘기했죠? 주택 공급,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공급에 대한 부재가 계속해서 진행됐던 거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이 부동산 공급, 주택 공급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더 기름을 붓는 사건들이 터지죠. 뭐냐면 이겁니다. 시멘트, 철근, 골재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분양가가 오를
위기에 처져 있다. 자재값이 이제 오르면서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분양가보다 더 낮은 그런 기존 주택 똘똘한 채는 어디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가 오르면서 공급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지금 많은 공사 현장들이 멈추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서울을 규제해서 수도권으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 광역시로 갔다가 지방 중소도시로 갔다가 수도권도 규제하고 지방도 규제하고 지방 중소도시도 규제하다 보니까 서울이고 뭐고 다 규제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다시 희귀하는 지금 시장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좀 더 좋은 질, 양질의 주택에서 살고 싶고 좀 더 많은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곳을 점점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데 그런 지역에 공급이 돼야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확정된 공급 물량도 바닥이고 앞으로 만들어질 공급 물량들도 역시 공급이 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약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부동산 시장의 큰 악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4%대입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5% 물가 상승률에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식용유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유와 치킨, 주유 가격 모든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생활 물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돈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벌어들이는 소득은 보통 때와 똑같은데 지출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어떤 지출 의도치 않은 나는 그냥 먹고 쓰고 자는데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출은 2배, 3배 늘어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분양가가 오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제 주변에도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 다들 곡소리 납니다. 왜냐하면 도급 계약은 3, 4개월 전에 도급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 4개월의 견적서를 뽑은 게 10억이면 지금 공사비가 12억, 13억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죠?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일부 소송하는 지역들도 있고 상당히 어수선한 전국인 건 맞습니다. 이번에 전세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시장 말 안 하셔도 아시죠? 전세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수요는 느는데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예. 왜 물량이 없나 봤더니요. 민주당이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던 임대차 3법에 저주가 걸렸다. 무슨 얘기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의 100대 아파트의 갱신율이 77.7%랍니다. 갱신율이 77.7%. 이 갱신율 77.7%는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의 아파트가 100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0채가 돌아야지 되는데 시장에서 이 중에 거의 80% 정도가 멈춰버린 겁니다. 재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채 중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은 20%, 20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은 없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대차 3법이 곧 7월달, 8월달부터 이 임대차 3법 계약갱신을 하신 분들 물량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그러면 80%가 묶여있던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물량은 없습니다. 왜? 기존 물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돼서 전세 물량이 사실상 늘어나야지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공급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공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을 누가 결정할까요? 그렇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전세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3, 4년 동안 4, 5년 동안 눌려 있었던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받겠죠. 집주인이 3억 올려달래요. 전세 대란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 매물은 계속해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매물은 떨어지고 있고 7, 8월 달에 임대차 3법 계약갱신이 걸렸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임대차 3법을 인해서 계약갱신을 썼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다시 전세 물량을 알아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 8월 달, 특히 이제 8, 9월 달에 전세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시장이 요동을 치면 개인적으로 집값은 오를 게 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책을 한번 볼 텐데요. 국정과제, 주택 250만 호 공급 정비사업 규제 개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아다. 제가 언제 시간 나면 이 11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세 번째는 주택금융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거복지 지원인데요.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와 이제 공급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요즘 탄력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죠?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거죠.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걸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서도 이제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급이 과연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250만 원은 꿈의 숫자입니다. 이 250만 원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250만 원을 공급을 어떻게 4년, 5년 만에 해댑니까? 그죠? 힘듭니다. 25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정 짓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대적인 성공이다. 그러면 이 250만 원 언제 만들어져요? 차차기 정권이나 만들어질 수도 있다. 차기 정권이나.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는 25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 확정만 하더라도 대성공인 겁니다. 부지를 만들어 놓기만 해도. 이건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규제 완화입니다. 재개발이든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러면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은 이번 정권 5년 동안 영원한 테마주가 될 거고, 이 친구들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뭐예요? 보유세라든가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양도세나. 주택금융 개선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 주거를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앞서 얘기했던 건 이 공급 문제와 주거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제로 이 부지 확정이 아니라 공급을 실제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상당히 어렵다. 왜? 자재가 있어야지 무슨 공급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장에 좀 체감이 와닿는 것은 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와 주택 개선일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요, 결국에는 이거는 규제 완화를 이제 얘기합니다.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데, 이 규제 완화는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어쨌거나 기대감을 많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이외에도 전세 가격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부동산 시장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금리 인상 하나만 악재고 나머지는 사실상 어떻게 호재는 아니지만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앞서 얘기했던 거,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수급, 전세 물량, 인플레이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전세 물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첫 번째. 시장의 영향력은 상당히 저는 미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혀 영향은 없겠지만, 물론 내게 집을 현금을 주고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최근 3, 4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일으켜낸 것은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보다는 사실상 거의 다 갭 투자라든가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이루어진 게 많고요. 또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무슨 대출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해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서 주택이 시장에 밀려 나올 일은 전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미비할 걸로 예상이 되고, 공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불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안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임대 시장 역시 상당히 불안하고, 특히 8월 이후 전세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데 임대 시장과 공급은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다. 왜? 임대 역시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임대 공급이 많이 되는데, 특히 전세 공급이, 주택 공급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임대 시장이 과연 안정화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네 번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금의 가치가 상당히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당분간 주택의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에 제가 크게 써놨습니다. 큰
그러니까 작은 영향이 아니라 아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뭐에 집중하자, 전세 가격에 집중하자, 전세 가격에 집중하자, 매매 가격보다 시장 다른 거 보시지 말고요. 아파트에 특히 관심 있으시다면 내가 관심 있는 단지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세 가격 흐름, 전세 가격 물량, 전세 가격에 대한 전세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꼭 따져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아주 큰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매매 가격이 그 어떤 악재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매매 가격이 잡히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현상이 아닌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현상이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큰 흐름,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할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성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에 대한 이 흐름에 같이 올라타서 좀 성공 투자하는 길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